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전원,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중간선거.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 서로 다릅니다. 양당은 지금 어떤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우리 한인들의 삶에 더 유리할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선거 현안들을 주제로 이야기해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각 한인사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변해 오셨던 두 분인데요. 먼저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록빈 전 한인 공화당협회 회장이셨고, 그리고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섬기셨던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중간선거를 토픽을 두고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이제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의 중간 평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변호사님, 이번 중간선거 어떤 것들이 메인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실적을 이번에 잘 이제 보여줄 것 같아요. 첫째, 경제 실적이죠. 네, 낮은 실업률, 또 중산층의 감세 정책, 그렇죠. 그리고 또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또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 또 완화시킨 것과 네. 또 실적으로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게 미국 국민들한테 큰 어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이제 2년 전에 당선이 되셔서 취임하셨는데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죠? 강력한 미국을 주창하시면서 그쵸.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셨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여졌을까 네. 하는 그 평가를 이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 공화당에서도 아마 그런 데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번 중간 선거를 치르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한인 민주당 협회 또 공화당 협회 이제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각 당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항상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에는 그러니까 그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네, 이 상원이나 하원을 보통 잃는 것이 평상적인 그동안의 그 역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연방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중간 선거에서는 아마도 그런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이 하원은 민주당이 테이크오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전망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공화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체적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화당의 전략은 일단 그 보수적 성향이 높은 중산층들과 또 핵심 백인 공화당의 결집을 함으로써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 역사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중부와 남부 공화당 지지 세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민주당이 메조리티를 차지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뭐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네. 사실 뭐 저도 2012년에 45지구 연방을 뛰었지만은 네. 사실 현역 그 시장으로서의 그런 네임 아이디를 가지고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2%밖에 획득을 못하는 그런 그 아주 참담한, 그러나 요번 그 선거에는 그 양상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킴이 나오는 39지구, 네. 또 45지구, 또 48지구, 49지구 이렇게 네 개의 그 지역구가 지금 뭐 그냥 예상할 수 없는 박빙으로 지금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에 아주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아마 상당한 그 물밑 작업을 통해서 절대로 하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이 작전을 쓰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 공화당 현역 의원 상대로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은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일단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인지도, 네. 네임 아이디 때문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거지만 중간 선거 투표율이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좀 낮은 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는. 네. 그리고 공화당의 투표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쉽게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쉽게 민주당 후보들이 탈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I'm a nationalist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고 이제 그 리퍼블리칸 베이스를 모빌라이즈 이제 단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대법관 브렛 캐버너. 그렇죠. 캐버나 그 이 청문회를 하면서 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보수층의 결집이 지금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그 이 정책에 대한 그 이 기자회견이나 그런 발표를 함을 통해서 아마 그 이 공화당 표의 그 결집을 그 종용하도록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합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건 또 몇 차례 지금 강 시장님이나 전화 언급했지만 네. 그것보다 또 그 이상 중요한 게 지금 현역 공화당 의원이나 또 이제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의 네. 그 트럼프 지지 의원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을 지금 또 이 선거 유세장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나가서 본인 선거처럼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예가 그 테드 크루즈, 그 텍사스 상원의원이죠. 가장 트럼프와 아주 격렬하게 그 대통령 후보 때 싸웠던 분인데 지금은 그 지지하고 친구가 있죠. 네. 적에서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공화당 다수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그 공화당 의원들이 친 트럼프로 돌아오는 거에 더 이분이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로 돌아와서요. 지금 캘리포니아 이제 중간 선거를 보면 이제 주지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제 게빈 뉴섬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 그리고 현 이제 부주지사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존 콕스. 이제 되게 웰디한 이제 비즈니스맨이죠. 이게 두 분이 이제 본선으로 갔는데, 이제 여러 이제 폴링 데이터를 보면 게빈 뉴섬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뉴욕주와 함께 캘리포니아는 워낙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 많고요. 그렇죠. 네. 또 특별히 또 반트럼프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선거는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모르는 네. 거지만 일단은 쉬운 싸움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캔디데이트에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존 칵스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베이스가 시카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그 연방 하원을 뛰었다가 실패를 했고, 또 2002년도에는 연방 상원을 뛰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공화당 예비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캘리포니아 그 이 주지사의 그 입장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게빈 뉴섬 후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37세에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라는 그 이 기록을 가장 최연소 그 시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텀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8년 동안 캘리포니아 부지사로서 네. 특히 이제 그 이 부지사로서의 가장 그 노터블한 일들이 뭐냐면 이 economic development, 경제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이 게빈 뉴섬이 주지사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오피스, 네. 이 무역 사무소를 한국과 일본, 아시안 국가에 세우겠다는 것이 그 자기의 큰 그 커미트먼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컥스 후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 시장님은 게빈 뉴섬 후보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많은 캠페인 어필을 하셨는데 네. 같은 공화당으로서 네. 컥스 후보는 이제 물론 절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게 지금 반감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다만 그 컥스 후보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분은 변호사면서 또 공인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경제 재무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고요. 또 네. 이분이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중부에서 시카고를 비롯한 중부에서 부동산 개발업, 주택 개발을 통해서 부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홈레스 쉘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보면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도시는 대부분 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수장으로 네. 있고 있는데 네. 하우싱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레스 쉘터 문제를. 근데 이분은 그런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우싱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개발을 네. 통해서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지금 이건 공화당한테 좀 유리한 거지만 지금 우리 그 프로포지션에 보면은 그 가스 텍스, 네. 그 주지사가 서명한 그 가스 텍스를 지금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네. 당을 초월해서. 네. 그런데 이분은 역시 또 그 가스 텍스 그 폐지, 리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힘을 입어서 피기백해서 좀 이분의 당선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존 콕스 공화당 후보가 최근에 이제 한인타운을 방문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당 이제 게빈 뉴섬은 몇 주 전에 이제 샌 게브리올 밸리 쪽에서 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행사를 했는데 시장님도 가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뭐 공화당 주지사 후보 그리고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또 한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방문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많이 변했거든요.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룬 한인 사회 정치적 신장이라고 그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 사실 15년 전,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또한 캘리포니아 전체로 봤을 때 그 아시안계의 그 인구 수가 이제는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보트로서의 역할이 아시안 커뮤니티가 가장 그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 후보들 아시안 커뮤니티 또 한인 커뮤니티 뭐 월남 커뮤니티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인 사회의 그 투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게빈 뉴섬 후보는 한인타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반면에 존 콕스는 한인타운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인타운이 중요성을 이분이 인정한 겁니다. 또 한인의 그 경제 파워는 가주에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한인들이 자영업자이고 이분들이 또 지지하는 그 것들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 정부 규제 완화 등 그렇죠. 공화당과의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곽수 후보가 또 그걸 노리고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지지 세력을 더 확보하려고 한 것 같고요. 언론과 인터뷰와 또 한인회를 방문해서 한인과 직접 대면하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그분이 진짜 누군지 유권자들이 직접 만나보면 느끼는 게 참 또 정치인들 중요한데, 물론 게빈 뉴섬 후보는 워낙 지금 잘 나가고 또 바쁘시니까 한인타운에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존 콕스 후보가 한인타운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인 커뮤니티를, 한인들을 인정하고 우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변호사님, 한인 사회에서 가장 지금 치열하게 보고 있는 선거 중 하나가 연방하원 39지구 이제 영김 후보가 출마한 지구인데요. 이제 한인 밀집 지역 뭐 부에나팍이나 뭐 브레야 이런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함한 연방 하원 지역인데 여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박빙이라고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김 후보는 강 시장님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 아주 훌륭한 정치 경력과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ed 로이스 현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20년 넘게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지역을 그렇죠. 안팎으로 잘 알고요. 또 네. 그 이후에 또 아쉽게 한 번 했지만 그래도 가주 하원 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39지구는 지금 미 전국 공화당 협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네. 한인들의 힘까지 해서 스윙 보트로 작용한다면은 영김 후보가 진짜 김평준 의원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하원 의원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저도 그 우리 길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그 이제 동조를 합니다. 39지구는 뭐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모든 voter registration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그 even out 되는 그 지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 그렇게 박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정말 거의 시계가 제로입니다. 네. 예? 뭐 어느 폴에 따라서는 1% 업, 그렇죠. 1% 다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궁극적으로 얼마 많은 그 유권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킴이 당선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길 시스네르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로 이제 시장님께서는 예전에 연방하원에 도전도 네. 하셨고 이제 경험을 뒤돌아본다면 물론 영김 후보와는 당은 다르지만 네. 이 스윙 보트 한인 네. 유권자들이 스윙 보트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인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 한 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네.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39지구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구에서도 지금 우리 한인 사회의 투표율이 다른 어느 아태계의 투표율보다 높았다 하는 그런 그 이 새로운 그 이 역사를 좀 써주는 것이 참면 좋겠다. 그런 그렇죠. 그 염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강 시장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요.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뭐 100년이 넘었다 그러고 또 가주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연방 하원을 한인계 연방 하원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또 한인계 연방 하원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네,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뭐 영킴뿐만 아니라 특히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 이제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있죠. 예비 선거 때 이제 50%를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선 없이 당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바인을 대표하는 이제 주 하원에 재선을 하는 이제 스티븐 초이 최석호 의원도 요번에 굉장히 쉽게 이제 재선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공화당 후보들은 이제 뭐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제 다른 한인 뭐 민주당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좀 이제 더 많은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고 성공을 못 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볼 때 미셸 박 그 슈퍼바이저나 최석호 의원님 같은 분들을 보면 일단 다행히 그래도 공화당이 우세 지역인 오렌지 네. 카운티에서 지금 의정이나 네. 행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은 아주 제대로 코스를 정치에서 밟았죠. 네. 우리 미셸 박스 의원은 조세 형평국 의원으로 그 오렌지 카운티를 대변하는 그 자리에서 8년 가까이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슈퍼바이저 이번에 또 재선에 또 쉽게 당선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또 최석구 의원님도 보면 우리 강 시장처럼 얼반에서 시의원 시장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또 경력을 그 유권자들이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분들의 정치 경력 경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또 참신한 의정 및 행정 활동이 또 그분들한테는 또 아주 긍정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쉽게 유력하게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대로 강 시장님, 왜 한인 민주당 후보들은 이렇게 많이 도전하고 있지만 네. 당선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역시 그건 이제 지역 적인 네. 그런 문제가 제일 크겠죠. 네.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카운티가 그 미국에서도 가장 그 이 보수적인 카운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이 이제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그런 그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후보자로서의 그런 자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속한 코리안 커뮤니티에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크레딧을 싼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지지를 안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메인스트림에 가서 자기를 지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후보자로서 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후보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LA 카운티로 오면 뭐 영킴보다는 덜 알려진 후보들이 한인 후보들이 있는데요. 네네. 코리아타운을 포함한 이제 주 상원에 도전한 피터 초이, 네. 그 다음에 뭐 코리아타운을 또 포함한 주 하원, 뭐 케빈 장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별로 이제 그 캠페인 활동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뮤니티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지? 이런 왜냐하면 이제 전혀 커뮤니티에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후보군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까? 저 역시 그 강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고요. 이분들이 보면 이제 그 정치 경력이나 네, 또 정당 기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봉사나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요. 네, 또 물론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분들이 한마디로 네임 레커니션이 너무 없다는 거죠, 유권자들 사이에.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제 부에나파크 로컬 이제 시티 카운슬 시의원 선거를 보면 이제 한인사에서는 나름 많이 알려진 써니박 박영선 후보가 약 2주 전이었죠. 이제 체포되었다는 뭐 란사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져서 큰 충격을 안아주었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좀 정치 경험 및 정당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정치 만약 다른 캠프에서 이분이 네. 봉사했다든지 해서 그런 좀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레귤레이션을 좀 알았다 하면은 네. 이분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기회가 또 전화 위복으로 이럴 때 한인들이 위기를 좀 느껴서 진짜 투표를 하려고 안 했던 분들도 이제 발벗고 나서서 투표에 참여해서 이 써니박 후보를 당선시키면 이건 우리의 진짜 아주 인간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커뮤니티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 시장님은 최근에 주 상원에 도전하셨을 때 뭐 카페파거라는 이런 만사인 팻말이 이제 그 지역구에 많이 붙여 있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써니박 그 카페파거랑 이 체포된 이 사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그거 생각하면 저도 아직까지도 네. 정말 이 나이트메어를 꿉니다. 그렇죠. 정말 캔디데이트 자준을 봤을 때는 정말 참기 어렵고 그런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그 캠프의 어느 분들은 전부 다 네. 그래요. 뭐집 나가면 바로 옆에 제 그 엔타이 사인이 보이도 했는데 그거 빼도 될까요? 네. 절대로 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어떻게 실수로 그게 뭐 경찰에 그 보고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캔디데이트로 정말 수치스러운 그 경험을 더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를 보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선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그 이모션을 참지 못하고 한 그 하나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실수를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 좀 바꿔서 이제 마지막 지금 한 14일 정도 며칠 남았거든요. 그렇죠. 얼마 그래서 남지 않았죠. 요 기간 동안에 정말 한 분이라도 나가서 얘기하고 그 해서 좀 더 많은 투표로서 이것이 또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더 투표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많은 한인들이 일단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일단 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투표 참여율 등록 및 참여의 좀 중요성을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시빌 라이츠 인권 운동도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5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평등한 지위를 갖고 권리를 갖고 좀 살고 있듯이 이 목사님들의 목사님들 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많은 한인들이 또 목사님의 말씀을 대부분 잘 따르기 때문에 네. 일단 교계 지도자들이 좀 더 정치 이 선거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성도들한테 말씀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강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세 이 정치 후보들 양성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강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릴 것은 KBS가 그동안 이제 벌이고 있는 그 선거운동 캠페인 있죠. 네. 이건 정말 아주 좋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선거가 좀 힘들거든요. 복잡합니다. 그죠? 뭐 프로포지션도 뭐 주민 발언 너무 많고 뭐 저지들 보면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팁을 우리 한인 사회에 좀 제공해 주면은 좀 더 쉽게 네.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선거를 참여하고자 하는 캠페인 그것을 정말 모든 미디어들이 합심을 해서 또한 우리 그 한인 사회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공유해서 정말 앞으로는 꼭 우리 한인 사회에서 투표율을 우리 아태계에서는 가장 높다 네. 하는 것을 우리 높이기를 저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더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투표를 안 해서 우리가 LA 폭동 때 얼마나 그렇게 참담한 아픔을 겪었습니까? 모든 네. 주류 정치인들이 한인타운을 외면했고요. 네. 또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LA시 시장과 그 10지구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한인타운 한복판 브로먼트 애버뉴에 홈리스 쉘터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한 것 자체가 우리가 투표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이상 이런 한마디로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은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를 한인들을 지지해주 한인들을 보호해주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진정한 후보들을 우리가 투표에 참여해서 당선시켜야 됩니다. 하는 네. 게 우리의 임무고 우리가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 생각하시고 이제 중간 선거 전체를 봤을 때 공화당 편에서 이제 시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참 중요한 게 이번에 특별히 한인들은 공화당 하원 의석을 유지하는데 그쪽으로 표를 왜 던져야 되냐면 지금 하원도 다수를 유지해야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히 한반도 정책, 네. 북한 핵무기 폐기,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공화당이 이번에도 하원마저도 다수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반이민 정책, 반이민 정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민자 사회인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 정책을 좀 더 민주당이 이끄는 친이민 정책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당이 하원을 그 테이크오버를 해서 뭔가 이 행정부에 하나의 그런 그 챌린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그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그렇지 않으면 상원을 줘야만이 이 전체적인 우리 미국의 그런 그 민주주의를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균형적인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역시 민주당이 약진을 해야만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석기 전 시장님 그리고 기록빈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이제 선거에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결국 이제 선거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선전은 물론이고 한인 투표율이 크게 올라서 한인 정치력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한타 다음 주에는 한인들의 최재 관심 선거 지역인 연방하원 39지구의 두 후보, 영김 후보와 길시스네로스 후보를 시사한타 스튜디오로 모시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전략과 공약들을 들어보겠습니다.